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비유와 상징을 공부를 했잖아요. 자, 상징에서 상징의 효과 하고요, 비유와 상징을 배웠으니까 비유와 상징을 비교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자, 그럼 빨리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상징을 쓰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자, 우리 상징이라는 것은 뭐였죠? 비유하고 다르게. 자, 비유는 일단 뭐였지? 원관념을 보조관념에다가 빗대서 표현을 하는 거였죠. 직접적으로 뭐뭐 같이, 듯이처럼, 뭐뭐 인양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면 직유가 됐었고, 연결고리가 없이 표현을 하게 되면 은유라고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이 등등등 여러 가지 있었지. 의인도 있었고, 뭐 대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빗대서 표현을 하는데, 자, 상징은 어땠어요? 상징도 빗대서 표현을 하지만 원관념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 했죠. 보조관념만 드러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나타나는 효과랍니다. 자, 특히 상징은 원관념이 어떤 거라고 했지? 추상적인 관념이라고 했었죠. 보조관념은 어때요? 이거 빗대서 표현할 때 보조관념은 구체적인 사물에다가 빗대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표현하고 싶었던 원관념은 바로 무엇이냐? 인생에 꿈이 없으면 의미 있는 삶이 아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요. 자, 인생은요, 우리 보거나 만질 수가 있습니까? 인생을 만져보니 좀 까끌까끌한 걸? 그런 거 안 되죠? 자, 꿈. 내가 꿈을 한번 보니까 노란색이더라고. 이런 거 색깔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추상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인생이나 꿈 같은 추상적인 거, 의미 있는 삶 같은 추상적인 것을 어디다가 빗댔다? 구체적인 사물에다가 빗대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인생의 꿈이 없으면 이것을요,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답니다. 고래를 위하여 라는 정호승 시인의 시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참고로 이 시는요, 여러분들이 상징을 배우잖아요. 교과서에서,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랍니다. 자,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얘기를 했답니다. 이 푸른 바다가요, 바로 인생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푸른 바다 속에서 고래가 헤엄을 치고 있잖아요. 그것을 빗대서 표현을 한 거예요. 푸른 바다에서 고래가, 놀랍게도 고래가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요, 자, 인생을 바로 푸른 바다에다가 빗댄 거예요. 푸른 바다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고래라는 것은 바로 꿈을 찾고 있는 사람, 뭐 청소년 이렇게 되겠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다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바다는 볼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볼 수 있죠. 자, 볼 수 있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구체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원관념을 드러내 있지 않다고 했죠. 보조관념만 나타나 있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상징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조관념만 나타나 있으니까 어때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원관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이것만 보는 거야. 우리는 보조관념을 딱 보고 이제 이 원관념을 추리해야 되는 거지.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게 무슨 뜻일까? 푸른 바다가 무슨 뜻일까? 고래가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추리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상징은 원관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때요? 여기 밑에 나와있죠? 읽는 그대로의 문장이 의미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여기 써있는 것들은 전부 교과서에 있는 문장이에요. 읽는 사람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여, 왜냐면 단서가 없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여 다양한 의미를 느끼게 한다. 자,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자, 문학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상징을 써서 이제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한다.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적으로 전달을 하고 문학적인 아름다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자,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무엇이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밥 먹기 싫으면 나 밥 먹기 싫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바로 이거지. 인생에 꿈이 없으면 의미 있는 삶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의미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빗대서 표현을 하게 되면, 얘기했죠? 예,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뭐야, 지금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민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원관념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보다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표현 대상을 구체화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은요, 보조관념이 구체적인 것에 빗댔으니까 아무래도 인생보다는 푸른 바다가, 꿈보다는 고래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표현 대상이 이거는 보조관념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요, 작가의 생각이 사물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전달돼요. 이것은 빗대서 표현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빗대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결국에 상징은요, 계속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독자로 하여금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문학적인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상징이랍니다. 자, 그러면 비유와 상징의 구별. 첫 번째, 공통점을 보도록 합시다. 공통점은 너무나 간단하죠? 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빗대었다라는 게 바로 공통적인 점이에요. 자, 비유는요. 자, 볼게요. 어떤 현상이나 세아물을 바로 뭐예요? 원관념이 되겠죠.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원관념을 못 쓰겠네. 원관념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이거 보조관념이 되죠? 보조관념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일,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 걔는 여우 같은 애야. 뭐 이렇게, 그죠? 여우 같은 애야. 라고 표현했으면, 걔 좀 약간 교활하고, 그런가 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빗대서 표현하는 걸 비유. 자, 상징은요, 역시 빗대서 표현을 하는 거죠.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꿈을 추구하고 있어. 뭐 이런 원관념을요,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빗대서 멋있게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한 거죠. 꿈이라는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을요, 나는 나의 바다를 찾아서 갈 거야. 뭐 이렇게 구체적인 사물이라는 보조관념으로 나타냈어요. 이거 있는 거죠. 방금 무슨 약간 소년 만화의 주인공 같지 않으시?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둘 사이의 공통점은 뭐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빗대어서 바라보고 있다. 자, 그러면 비유와 상징의 구별,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중학생이라면 이거 내신 문제 많이 물어보고 뭐 이렇게 문제집 같은 거 풀면 이거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고등학생이다 싶으면 이제 이걸 직접적으로 막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비유와 상징을 배웠으니까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굳이 묻지 않겠지만은 이거를 응용한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들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뭐냐? 자, 비유, 이게 비유고요. 여기 상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비유 같은 경우에 아까 빗대서 표현을 하는데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서로 1대1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관념이 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는 거죠. 왜냐? 보조관념과 원관념이 1대1로 대응되어 있고 원관념이 드러나 있으니까 보조관념을 해석할 때 당연히 이 뜻 아니야? 당연히 이 뜻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예시를 가지고 왔답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시죠. 내 마음은 호수요. 비유 중에서는 무슨 비유였니? 마치 듯이처럼이 없이 A는 B다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비유 중에서는 은유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하단다. 뭐 이런 거를 말하고 싶었겠죠. 자, 내 마음은 뭐겠니? 원래 말하고 싶었던 거니까 원관념. 호수요. 호수에다가 빗대서 표현한 거니까 호수는 보조관념이 되겠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처럼 뭐 잔잔하다.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나 보지. 자, 그랬다 어쨌든 이거 보시면 자, 포인트는 이거죠. 자, 원관념이 드러나 있죠. 그죠? 내 마음이라고 드러나 있잖아. 원관념이 드러나 있다고요. 뭐가요? 비유는요. 그러니까 호수라는 보조관념은 내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빗댄 거였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이 되는 게 비유의 특징이에요. 알았겠죠? 자, 그런데요. 원관념은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서로
다, 내, 일, 많다예요. 많다, 일 이렇게 대응이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관념이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나는 나만의 바다를 찾아서 갈 거야. 어우, 소년 만화 같은 느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 그 바다만 듣는 거죠. 여러분들 상징은 보조관념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보조관념만 있으니까 바다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열심히 생각하잖아. 아, 바다가 넓고 막 광활하니까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 건가? 넓고 광활한 거니까 바깥 세상을 얘기하는 걸까? 이거 말고 좀 더 넓은 세상을 의미하는 걸까? 뭐 이렇게 나름대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죠. 막 추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사람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원관념이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원관념이 많다 이고요. 보조관념이 하나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조관념만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하게 우리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다이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는 많을 따자고요. 은은 뜻, 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을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상징 여기 볼게요. 자, 한영은의 님의 침묵이란 유명한 시가 있답니다. 자, 한영은 시인은요, 일제시대 때, 이제 핍박이 아주 심할 때, 이제 시인이셨는데요. 발음이 왜 안 되지? 시인이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영은 시인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광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한영은 시인이 또 스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부처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예를 보면 님은 갔습니다. 딱 이것만 던져준다는 거야. 이것만 던져주는 거야. 보조관념만 던져주는 거죠. 어때요? 원관념이 없죠? 안 나타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님이라는 보조관념을 이제 추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님이라는 것은 보조관념이고 원관념이 무슨 뜻이야? 자,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하자면 님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인?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이별을 했다는 건가? 자, 아까 얘기했죠. 일제시대의 시인이셨다고. 그럼 그런 시대 상황을 생각해보면 광복을 의미하는 건가? 자, 아까 또 얘기했었죠? 한영은님은 그 뭐라고 그랬지? 스님이셨다고 했었죠? 이렇게 스님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이셨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종교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부처가 아닐까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지요. 사람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원관념이 아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상징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유는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답니다. 뭐라고 했지? 쟁반 같은 얼굴이라면 쟁반과 내 얼굴이 어떤 유사성? 서로 둥글다라는 유사성이 있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내 마음은 호수요. 자, 뭔가 잔잔하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내 마음도 잔잔하다. 호수도 잔잔하다. 잔잔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빗대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작품 속에서 부분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또 쭉 내려가서 달림 같은 내 얼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법으로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비유의 특징이라면요. 상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었죠? 원관념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상징의 원관념은요. 시의 내용, 시인의 삶,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유추하고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다. 그리고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별로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얘는 있었지? 얘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님에 대해서 계속 해석을 해보는 거야. 연인일까? 광복일까? 부처일까? 왜냐면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추리를 해보는 거야. 이 사이에서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나름대로 추리를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요, 상징은요, 대부분 작품에서 전체적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작품 전체를 이해를 해야만 이게 무슨 뜻이구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 중에서 사바하라는 영화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온갖 상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정말 종교적인 상징, 개인적인 상징, 오만 상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게 되고, 오랜만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것도 보면요. 영화 전체가 상징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영화 전체적인 외부를 상황을 다 이해를 해야만 이제 세부적인 것들까지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대부분 상징은요. 작품에서 전체적으로 쓰인다는 게 특징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다 끝난 것 같네요. 자, 여러분 굉장히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